야행소년과 도깨비. 옛날 어느 시대 어느 고을에서, 옛날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선이라 불리던 시절 산과 들이 고요하고 백성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던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낮이면 농부들이 들러 나가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는 백성들의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을의 사또는 백성들 사이에서 곡간을 삼킨 사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해마다 세금은 늘어만 갔고 백성들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은 모두 사또의 곡간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세금이 늘었구만. 작년보다 2말은 더 내야 한다네. 아이들 먹일 것도 모자란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백성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사또에게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법도였으니까요. 사또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기와 지붕이 번쩍였고 대문 앞에는 늘 군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뒤뜰에는 거대한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도 흉년이 들어도 사또의 곡간만은 언제나 풍성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한 사또들, 그리고 이전의 사또들까지도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네. 사또는 매일 아침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꿈을 꾸시길래 그러십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 다만 꿈속에 늘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사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너무나 깊어서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저렇게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꿈의 주인공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또의 꿈속에만 존재하는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고을 어딘가에 있는 아이였을까요? 사실 그 아이는 매일 낮이면 시장 한 구석에서 볼 수 있는 떠돌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년이 사또의 꿈속에 나타나는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낮의 아이. 그 아이는 낮에는 그저 평범한 떠돌이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는 12살 남짓으로 보였고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가난하지만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 아이는 시장 한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 하는 거야? 글쎄 매일 저기 앉아 있기만 하네. 불쌍한 것 부모도 없나 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이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아서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들이 남은 떡이나 밥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 속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가끔 말하는 걸 들었어.
그럼 왜 말을 안 하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아이는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 소리 같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아이를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떡을 아이에게 주었고 나물 파는 아주머니는 팔다 남은 나물을 꼭 아이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이상해. 배가 고플 텐데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더 달라고 하는 법이 없어. 오히려 받은 것도 다른 아이들과 나눠 먹는 걸 봤어. 정말로 그 아이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플 텐데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 아이는 늘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 밤에는 어디서 자는 거야? 글쎄 아무도 모른다네. 밤만 되면 사라지는 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라지는 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산속 동굴에서 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집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아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한 번은 호기심 많은 젊은이 몇 명이 아이를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골목 몇 개를 돌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없었던 것처럼. 혹시 귀신이 아닐까? 에이, 낮에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무슨 귀신이야. 그럼 대체 뭐란 말이야? 아무도 그 아이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 아이는 그저 불쌍한 떠돌이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걷는 소년. 해가 산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고을을 덮으면 소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그저 힘없는 떠돌이 아이였지만 밤이 되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깃들었지요. 소년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고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수백 년은 되어 보였는데 줄기가 반쯤 썩어 있었고 가지도 많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귀신 나무라고 부르며 밤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그곳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밤마다 그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왔구나, 야행소년. 나무 그늘에서 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삐뚤어진 뿔이 하나 달려있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이 도깨비는 여느 도깨비와는 달랐습니다. 장난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오늘은 어느 집이냐?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사또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도깨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그 탐욕스러운 사또로구나. 좋아, 오늘도 그의 꿈속으로 가거라. 소년과 도깨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소년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도깨비가 그를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깨비는 소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너는 낮에는 평범한 아이지만 밤이 되면 꿈을 걷는 자가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꿈속에서 그들의 양심을 깨워라. 그것이 도깨비와 소년의 약속이었습니다.
소녀는 꿈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죄책감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해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년과 도깨비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동안 도깨비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사또의 곳간에서 곡식을 빼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지요. 욕심을 나누면 죄가 되지만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도깨비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한 자루씩 딱 그 집 식구들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소년과 도깨비 이 둘은 밤의 동지였습니다. 한 명은 꿈속에서 양심을 깨우고 한 명은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아침에 문 앞에 놓인 곡식 자루를 발견하고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아. 우리를 도와주는 의인이 있나 봐. 아니면 정말 신선님이 도와주시는 걸까? 아무도 그것이 도깨비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낮의 시장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 작은 소년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사또의 첫 악몽. 그날 밤도 사또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기댄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사또는 자신의 곳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곳간은 평소보다 더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곡식이 모두 핏빛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빛 벼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하얀 쌀은 검붉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놀라서 곡식을 움켜쥐자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진짜 피처럼. 이게 무슨... 사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곳간 전체를 가득 채웠고 사또의 귀를 찢을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곳간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시장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은 조용히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아서 사또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곳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곡식은 정말 사또의 것입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또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곡식은 백성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사또는 이것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소년의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또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사또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법이 정의는 아닙니다, 사또.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곳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로는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이들, 지친 얼굴의 어머니들, 절망에 빠진 아버지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깊은 밤이었고 다시 잠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꿈을 꿀까봐. 그날 밤 사또는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맑은 눈에 소년이 나타날 것 같았고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사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꿈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잠들기가 두려웠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시 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내 집에? 사또가 말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손에는 각자 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백성들 사이를 걸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 이들이 왜 빈 그릇을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년이 물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사또에게 자신들의 것을 돌려달라고 왔습니다. 사또가 걷어간 곡식, 그것은 원래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다. 나라의 법이다. 사또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백성을 굶겨 죽이라고 했습니까? 법은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 것입니까? 소년의 질문에 사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노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씨앗으로 남겨둔 곡식마저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지를 담담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또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해. 사또가 귀를 막으려 했지만 목소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사또는 그 모든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또, 이 곡식의 주인이 정말 사또입니까? 사또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이불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항상 그 소년이 나타났고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곡식의 주인이 정말 사또입니까? 사또는 점점 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졸음이 쏟아졌지만 잠들기가 무서워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매일 밤 잠이 들었고 매일 밤 그 악몽을 꾸어야 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은 콘콘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꿈속에 굶주린 백성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감 무슨 병이라도 드신 것 아닙니까? 걱정하는 부인에게도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의 일. 사또가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도깨비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소년이 사또의 꿈속으로 들어가면 도깨비는 사또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에게 잠긴 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자물쇠는 저절로 열렸고 빗장은 스르르 풀렸습니다. 문지기들은 깊은 잠에 빠져 도깨비가 지나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곳간 안은 정말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쌀, 보리, 콩, 팥. 온갖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혀를 찼습니다. 이 많은 것을 혼자 다 가지려 하다니.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도깨비는 자루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곡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집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담았습니다. 욕심을 나누면 죄가 되지만 필요한 만큼은 죄가 아니지. 도깨비는 늘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자루를 메고 곳간을 나온 도깨비는 고을의 가장 가난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늙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었고 손자는 굶주려 뼈만 앙상했습니다. 도깨비는 조용히 그 집 문 앞에 곡식 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곳간으로 돌아가 또 다른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홀어머니와 새 아이가 사는 집 앞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도깨비는 밤새 곳간과 가난한 집들을 오갔습니다. 한 집에 한 자루씩 가장 필요한 집부터 차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깨비는 마지막 자루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굶주림에 잠을 이루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이것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 감사하며 먹거라. 그리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곡식 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 쌀이 가득 든 자루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이의 외침에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웃집에서도 또 그 옆집에서도 기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도 곡식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제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돼? 고을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고 어떤 이들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도깨비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는 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깨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전 인간이었을 때 억울하게 죽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죽은 후 한이 맺혀 도깨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다. 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이 도깨비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을의 변화. 며칠이 지나자 고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굶주려 울던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하늘이 도와주셨단다. 어머니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곡식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떡장수 할머니는 오랜만에 떡이 다 팔렸다고 기뻐했고 나물 파는 아주머니도 장사가 잘 된다며 웃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사람들에게 돈이 생긴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상인들은 궁금해했지만 곡식을 받은 사람들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혹시 소문이 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사또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뺨은 움푹 패였고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대감 의원을 부를까요? 필요 없다. 사또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원이 와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벌이었으니까요. 사또는 곡간지기를 불렀습니다. 요즘 곡간에 이상한 일이 없더냐? 이상한 일이요? 딱히. 곡간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곡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는 않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매일 밤 지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곡간지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도깨비의 술법에 걸려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을. 사또는 불안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졸들을 불러라. 밤의 순찰을 강화하라고 해라.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오너라. 군졸들은 명령을 받고 밤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군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소녀는 이미 꿈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도 사또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밥을 먹으려 하면 피로 물든 곡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치겠구나. 사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골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이지만 곡식이 나타났고 아무도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분명해. 아니면 어떤 의인이 몰래 도와주는 걸까? 사람들은 추측했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들켜버린 밤. 달이 유난히 밝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군졸 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특별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나날이 나빠지는 것을 본 그는 무슨 일이든 해서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수상한 자를 잡아야 한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라. 군졸들은 골 곳곳을 돌며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졸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장님, 저기 느티나무 아래에 누가 있습니다. 달빛 아래 버려진 느티나무 근처에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이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그림자였습니다. 군졸들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소년과 뿔이 달린 이상한 존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다. 한 군졸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도깨비와 소년이 군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졸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내 주인의 탐욕이다.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졸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나섰습니다. 그 작고 여린 소년이 군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소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군졸들은 왜인지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도둑은 도둑이다. 군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쌓아둔 사또는 무엇입니까? 소년의 질문에 군졸 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골의 울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떠납니다. 더 이상 굶주리는 아이가 없고 더 이상 절망하는 백성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군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군졸 대장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잡아가십시오. 소년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도 그 옆에 섰습니다. 군졸들은 망설였습니다. 이 작은 소년과 도깨비를 정말 잡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한 일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군졸 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두 돌아가자. 대장님, 명령이다. 돌아가자. 군졸들은 의외의 명령에 놀랐지만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들도 이 소년과 도깨비를 잡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졸들이 떠난 후 도깨비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도 끝나가는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또도 이제 곧 깨달을 거예요. 그들은 다시 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사또의 꿈속으로, 도깨비는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군졸 대장이 돌아가서 사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라는 것을. 사또의 선택. 다음 날 아침 군졸 대장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밤에 본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도깨비와 소년이라고요? 네, 분명히 보았습니다. 소년은 낮에 시장에서 보던 그 떠돌이 아이였습니다. 사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그 소년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그리고 도깨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니. 즉시 잡아오너라. 사또가 명령했지만 군졸 대장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대감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란 말이냐? 다만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하지만 군졸 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압니다. 그 소년과 도깨비는 어쩌면 하늘이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마저 그들 편을 드는 것일까요? 그날 밤 사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모두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고통받던 그들이 이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또,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니 무엇을?
탐욕을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요. 소년은 사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도 한때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선비였을 겁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사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기쁨,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던 다짐, 부모님께 약속했던 청렴함. 나는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또. 소년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꿈속의 백성들이 사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살아요, 사또. 백성들의 따뜻한 말에 사또는 더욱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그는 즉시 곡간을 열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누어라. 관리들은 놀랐지만 사또의 눈빛이 진심임을 알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대감, 나는 사또의 자격이 없다.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사또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시장에 들러 그 소년을 찾았지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야행 소년이 떠난 뒤 사또가 떠난 후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 사또는 매우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좋은 사또가 왔을까? 야행 소년의 덕분인가 봐. 야행 소년? 그제야 사람들은 그 소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을 한 소년, 야행 소년이라고. 더 이상 굶주리는 아이가 없게 되자 야행 소년과 도깨비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고을로 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다른 곳으로. 시간이 흘러도 고을 사람들은 야행 소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야행 소년은 어디 갔어요? 정의가 필요한 곳으로 갔단다. 우리 고을에 다시 나쁜 사또가 오면 어떡해요? 그럼 야행 소년이 다시 올 거야. 정말로 그 후 그 고을에는 다시는 탐관오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야행 소년이 다시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웃음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어 기쁜 웃음소리였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벌은 칼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지.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벌이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의는 때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온단다. 떠돌이 소년의 모습으로, 도깨비의 모습으로.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그가 바로 정의의 사자일지도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야행 소년이 걷고 있을 거야. 밤마다 악인들의 꿈속을 걸으며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을 거야. 그리고 도깨비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겠지. 그러니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꿈속에 야행 소년이 나타나지 않는단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야행 소년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무섭지 않은 정의로운 야행 소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정말로 아이들의 꿈속에 한 소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소년은 다시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함께 정의가 필요한 또 다른 곳으로